우리 엄마는 아무 이유 없이 죽었어요. 반올림 오차처럼요. 엄마는 다른 사람 300명과 죽음을 나눠야 했어요. 우리 아빠는 웬 기업형 농장에서 수십 년 동안 닭똥을 치운 끝에 이름 모를 사람으로 죽었고요. 난 내 인생이, 내 죽음이 그보다는 의미가 있었으면 해요. 독서의 보물지도를 공유한다. 발굴독서단 2026년 첫 화이자 어느덧 10화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의 책 카베 악바르의 순교자 47페이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책을 소개하는 신혜림이고요. 저는 은유입니다. 저는 정주식입니다. 박건일입니다. 네, 오늘 진짜 추운데 네. 또 이렇게 어김없이 녹음실에 모여가지고 책 이야기를 하러 나왔습니다. 네. 저희가 한여름에 그때 40도인 날도 우리 여기서 모여서 책 했었죠. 진짜 더웠죠 그날. 네. 네. 이렇게까지 우리가 책을 소개해야 되는가 그때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까지 추운 날. 영하 5도. 책을 난로 삼아 품고 왔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책은 이란계 미국인 작가 카베 악바르의 순교자 느낌표가 네. 있습니다. 네, 네. 순교자 느낌표 이 제목이고요. 원래 이제 이분이 시인이고 그래서 첫 장편 소설을 쓴 게 이 순교자라고 합니다. 89년생이더라고요. 네, 젊은 소설가네요. 저랑 나이 차이가 거의 안 나는 그런 작가님이 지금 이게 2024년에 초에 출간됐는데 뭐 뉴욕타임스 비롯해가지고 각종 매체에서 2024년에 올해의 책으로 뽑혔고 전미도서상 뭐 최종 후보도 올랐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엄청 미국에서는 화제가 꽤 된 책이었나 봐요. 한국에서는 2025년 5월에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번역 출간됐고요. 한국에선 그렇게까지 많이 읽히진 않은 책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오바마 추천 도서인데. 아 진짜요? 몰랐어. 네, 여기 써 있어요. 아 정말.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것도 오바마 추천 도서. 오바마님이 추천을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군요. 많이 하네요. 네. 네. 근데 화제는 많이 안 됐고 저도 혜림님이 얘기해줘가지고 처음 이름을 들은 작가고 책 제목도 처음 알게 됐어요. 네. 발굴독서단 최초로 읽지 않은 책을 추천해서 저도 같이 읽어보고 지금 이 네 명이 도대체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맞아요. 한 명도 안 좋아할 수도 있다 이 책을. 좀 이 본인 상태로. 포함? 그렇죠. 저도 네. 이제 읽은 거니까. 네. 네, 그런 책이고요. 삶과 죽음 그리고 허무함 뭐 이란계 이제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이민 서사인 거죠. 그리고 퀴어 서사까지 되게 각종 복잡한 어떤 정체성이 얽혀 있는 그런 책입니다. 줄거리를 잠깐 소개를 할게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주인공이 사이러스 샴스라는 30살쯤 조금 안 된 남자인데요. 이란계 미국인입니다. 이란 테헤란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적에 미국으로 아버지와 이주를 했고요. 지금 인디애나주의 주립대 대학을 나와서 뭔가 이제 취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입니다. 대학병원에서 의료용 배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용 배우라 하면 전 이런 직업이 있는 걸 진짜 처음 알았는데 매번 그 다른 상황에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돼서 연기를 해요. 왜 연기를 하냐면 그 수련의들이 이 환자에 대해서 잘 대면을 하는지 잘 얘기를 하는지 이거를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배우 역할이 되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알바 같은 거를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소일거리를 하는데 딱히 막 취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릴 때부터 그랬고 되게 심각한 약물 중독자이기도 했고 알코올 중독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근데 지금은 회복을 좀 해야겠다 해서 그 알코올 중독자 모임 있잖아요. AA. 치료자 모임. 네, 치유자 모임에 나가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종종 이런 모임이 미국에서는 좀 뭔가 아이템거리인 것 같아요. 맞아.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죠. 네. 소설에 많이 나와요. 시를 좀 쓰고 있고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계속 입에 달고 살고 뭔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 뭔가 기본적으로 자기 연민이 좀 있고 약간 허세끼도 있고 문학 청년으로서의 어떤 감수성. 뭐 예를 들어 이런 말을 해요. 막 나는 쓰지 못한 시를 살아간다. 뭐 이런 말도 하고. 시인이라서. 네네. 나는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어요. 난 죽고 싶어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이런 싸이월드 것도 하고. 감성이. 아니 근데 사연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사실 이런 게 이해가 될 만한 그쵸. 그런 사연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어머니 로야가 좀 비극적으로 죽었어요. 사이러스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몇 개월도 안 됐을 때 이거는 팩트죠. 이란항공 655편 격추 사건으로 사망한 설정입니다. 이 사건이 88년 7월에 미군이 전투기로 오인을 해가지고 민항기를 이제 미사일 쏴서 탑승객 전원을 죽인 그런 사건인데 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알리가 사이러스를 미국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민자 생활을 합니다. 힘겹게 19년을 양계장에서 일하면서 가난하게 사이러스를 키워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보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이제 아버지도 죽어요. 마치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그러니까요. 슬퍼. 네. 네. 뭔가 오직 이제 아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만 살았듯이. 네. 그래서 임무가 끝나서 죽어요. 네, 그런 비극이 또 있고 또 한 명 더 있어요. 아라시. 외삼촌 아라시가 있는데 이분은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이란군에서 이제 복무를 하면서 그 전쟁 이후에 정신이 나가버려요. 악마, 천사 이 사람들 이걸 이제 계속 보게 되는 그런 좀 정신 질환에 걸려가지고 급여, 수급 그걸 받으면서 테헤란에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의미 있는 죽음에 대한 집착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냥 죽기는 싫어. 죽고는 싶은데 그냥 죽기는 싫어. 왜 어떤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고 어떤 죽음은 숭고하게 이렇게 기려지는가. 이게 이제 나는 순교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 이런 갈망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쫙 있습니다. 네. 요까지. 너무 정리를 잘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순교자를 찾아 헤매는 이야기를 모으는 그쵸. 이야기죠. 거기서 이제 조력자도 있고 네. 만나게 되는 순교자 비슷한 사람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네, 예술가도 있고. 네. 순교자라는 제목은 약간 맥거핀 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란계 미국인이 순교라는 말을 쓰는 순간 긴장감이 생기죠. 테러범, 이 미국에 대한 증오 같은 것들을 순교라는 말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좀 맥거핀 같은 효과인데 사실은 순교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죽음에 대한 얘기, 정확히 얘기하면 삶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교자라는 제목에 혹해가지고 이제 뭐 좀 들여다봤던 분들은 좀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느낌표는 왜 있는 걸까요? 그냥 순교자 하면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덜어내기 위한 문장 부호일까요? 아까 말한 어떤 권일쌤의 그 맥거핀 같은 그 요소를 그 느낌표가 이제 숨어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굉장히 심오한 얘기를 뭐 하기도 하지만 뭔가 고전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근데 되게 재기발랄하게 이 책이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사실 이 책이 500페이지가 좀 넘는데 사실은 거의 한숨에 다 읽었거든요. 되게 진짜. 좀 맞아요. 잘 읽혀요. 네, 고전적이면서도 굉장히 동시대성을 담으면서 재기발랄한 어떤 요소들이 막 들어가 있어서 네. 그 재기발랄함도 느낌표가 또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주식님은 이 책을 어떻게 보셨나요? 제목의 느낌표는 음. 한국식으로 해석하면 약간 궁서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라는 말이 갖고 있는 엄근진의 이미지를 이런 느낌표를 붙임으로써
키치하게 표현한 이런 어떤 미학적인 표현이라 할까? 그러니까 읽어본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대략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느낌표에 대한 건 그런 것 같고 결국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란 게 미국인이 쓴 순교자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안 읽었을 책이에요. 이게 전형성이 딱 느껴지잖아요. 저는 그 어떤 그런 뭐 국제 정세나 역사나 이런 현실의 문제를 소설로 배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노벨 문학상 받을 만한 정도의 어떤 그 형식과 주제의 소설이겠거니 하고 피할 수 있는 소설이었는데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읽게 됐는데 그런 책이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그런 전형성이 전혀 아니어서 내가 예상했던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느낌표도 그 느낌표가 아니어서 좋았고 혜린님 말씀처럼 되게 재기발랄한 필치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체크박스에 체크했던 그런 이 책에 대한 그 선입견들을 다 하나씩 깨주는 형식과 내용이어서 좋았고 앞에는 사실은 좀 약간 뭐랄까 좀 어줍지 않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시덥지 않은 얘기들이 되게 많아서 한 중간까지는 내용적으로 걱정을 했죠.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쩌지? 도대체 뭘 소개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한 후반부에 뭔가 몰아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앞에 그렇게 시덥지 않게 느슨하게 늘어났던 떡밥들을 나중에 굉장히 좀 뜨겁게 회수하는 그런 기량을 보여주면서 좀 나중에 좀 안심하고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어느 정도부터 안심했어요? 이거 마지막 100페이지 정도? 그럼 진짜 되게 후반부인데요. 네, 되게 되게 후반부야. 400페이지 넘게 그냥 걱정했죠. 저도 이 책을 이제 바빠서 못 읽고 있다가 네. 급하게 벼락치기로 읽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400페이지 갈 때까지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속된 말로 뗐다. 그 정도야? 야 이거 너무 심각한데? 라고 이제 보다가 400페이지부터 안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 정도면 400페이지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450페이지. 왜냐면 진짜? 그러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건 400페이지 정도부터인데 그 네. 이야기가 회수되는 이 저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건 정말 막바지거든요. 근데 후반부니까. 이게 약간 분리되지 않았어요. 약간 이게 분리돼 있으면 앞에 괜히 필요 없잖아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건 아니고 앞에 늘어났던 것들이 뒤에서 그렇게 이게 되게 빠르게 감아채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앞에 이제 그 주식님이 시덥지 않은 얘기라고 했던 그런 것 필요한 얘기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것이 400페이지씩이나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회의적이에요. 400페이지까지 필요 없다. 은유쌤은 400페이지가 되게 무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저는 중간부터 더 속도가 붙긴 했는데 앞에도 약간 따분하고 지루한 측면은 있었지만 저는 재밌게 읽었어요. 이 알코올릭의 이야기이면서 또 불면증에 굉장히 시달리잖아요, 주인공이. 저는 그 고통을 언어화하는 그런 문장과 서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흥미롭게 읽었고 여기 또 그 각각의 인물이 이름이 나오고 뭐 아버지 오야 아니 알리 삼스 그러니까 챕터마다 주인공이 있죠. 주인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시점으로 나오죠. 알리 샴스 뭐 나오고 또 엄마 로야 샴스 엄마 시점의 해서. 챕터, 아빠 시점의 예. 챕터, 또 뭐 꿈에서 벌어지는 일의 챕터, 뭐 이런 게 다양하게 나오죠.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인물 캐릭터를 이렇게 좀 빌드업 해가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 근데 앞에 부분에 이제 어떤 죽음의 무의미를 계속 호소하는 거는 조금 반복되니까 사정은 알겠지만 계속 그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공회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문장도 굉장히 잘 쓰고 예, 시적이고 아름다운 문장도 있고 저도 좋았습니다. 네. 저는 네. 제가 진짜 추천을 해서가 아니라 진짜 재밌게 읽었고 저는 한 30페이지부터 재밌게 읽었어요. 저 제일 빨리 재밌게 읽었다. 그러니까 너무 시덥잖아서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이 작가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좀 그 시덥잖음을 약간 메타인지를 하고 쓴 느낌?
근데 그러면서도 뭔가 그 안에 진지함을 또 호소하는 느낌? 이게 그렇게 괴롭게 느껴지지 않았고 읽는데 그냥 나는 뭐 중요해지고 싶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외치는 30살짜리 일한 게 남자애한테 계속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계속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티키타카를 보여주는 모습이 굉장히 동시대적인 것 같다. 내가 미국을 잘 모르지만 맞아.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걸 보는 게 꽤 즐거운 독서였어요. 아마 예. 그 400페이지에 나온 그런 그 시덥지 않은 얘기들의 기능은 우리가 읽는 거랑 미국인들이 읽는 거랑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계속 상상하게 되는 게 도대체 미국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여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그 체크박스들을 부수는 역할을 그런 400페이지의 그런 시덥지 않은 일화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약물에 중독돼 있고 뭐 알코올에 절어 있고 뭐 이거를 보면 그냥 딱 요즘 시대 미국 중서부에 살고 있는 미국 청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란계 사람이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시선도 객관화가 돼 있는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마치 자기가 이란인인 걸 자각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벌어지는 일화들이 막 있거든요. 이런 게 약간 그냥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뭔가 그 자각을 일으키는 에피소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은 왜 있는지 잘 이해하기 좀 힘든 에피소드를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런 부분 왜 들어갔지? 그걸 이렇게 체크하면서 읽었어요. 아 진짜요? 뭐 누구와의 대화? 이거 무의미. 근데 다 읽고 이걸 지웠어. 다 읽고 나서는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구조적인 독서를 하시네요. 오 그러네. 발굴 독서단 할 이어서 거니까 그렇게 그랬죠. 한 거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가 무의미했다가 의미가 생겼어요? 아니 그런 부분이 군데군데 많아요. 둘 사이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 그거 꿈이잖아 다. 꿈속에서 나오는 대화들이었어 대부분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내가 그 미국 사람으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해되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 뭐 가령 이런 거예요. 저는 뭐 아까 말했던 게 어떤 백인 남성 존 웨인 같은 사람이 넌 내가 아는 가장 미국적인 녀석이야. 넌 씨발 LP판을 산다고. 우린 지금 테헤란이 아니라 인디애나주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까대고. 근데 그런 까대는 거마저 조금 오글거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냥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넌 누가 봐도 미국인이야. 이렇게 말한 대목이죠. 내가 한국 소설을 읽을 때 오글거리는 게 있잖아요. 특히 동시대적인 소설을 읽을 때 약간 그 오글거림을 더 넘어서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글거리는 시덥지 않은 얘기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시덥지 않음으로만 인지했는데 읽다가 중간에 이거 궁서체인가?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시덥지 않은 그 트위터와 그 SNS에 떠도는 그런 막 찌든 사람들의 그 막 힘든 사람들의 보기 힘든 글들도 그거를 센스 있게 그 궁서체로 담아내면 그게 한 끗 차이로 되게 키치함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판단이 잘 안 돼. 왜냐면 내가 한국에 살고 있는 그냥 한국인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란 게 미국인들 상대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궁서체의 키치함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확히 그 느낌은 모르겠어.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오그라드냐 안 오그라드냐 이거는 제가 사실 궁금해가지고 레딧 같은데 조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제. 근데 저희랑 비슷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니까 대체로 호평이 많지만 좀 이렇게 건일쌤 같이 뭔가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 과하다. 아니 왜냐하면 마이너리티 서사를 자기 객관화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그 글들이 너무 많거든요. 소설도 이미 너무 많아요 사실. 이게 뭐 퀴어 서사이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서사이기도 한데 그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게 이분은 이제 이란이기 때문에 또 어떤 역사적인 맥락, 구체적인 맥락이 있지만 이란이 아닌 다른 마이너리티를 가지고 이미 100년 동안 넘치죠. 그런 엄청나게 많은 서사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전형성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어떤 약자성의 모든 요소들이 다 흘러 모이는 그런 책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재난 참사 피해자이기도 하고, 디아스포라이기도 하고 이민자.
그다음에 뭐 알코올릭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그런 고아의식 혼자 남겨졌다 라는 것에 되게 견디지 못하는 어른이 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후반에 가면서 이 남자 그 30살 30대 남자 청년이 이런 삶의 의미 나 죽음의 무의미를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오르키데를 만나서 죽음을 의미화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이야기에 좀 긴장이 생기면서 작가가 가진 어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나 좀 이런 자꾸 이렇게 퍼지기만 하는 서사가 다시 수렴되면서 더 흥미가 높아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딱 오르키데 등장하고 그러면서부터 좀 재미를 느꼈어요. 저는. 오르키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오르키데가 이란계 미국인 화가인데 그 아무라모비치식 그 설치 예술을 하는 사람인 거죠. 미술관에서 앉아가지고 관객들이랑 직접 소통을 하는 그 자체가 예술인 그쵸? 그런 이제 행위 예술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말기 유방암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그냥 미술관에서 죽겠다. 죽을 때까지 의자에 앉아 있겠다. 그래서 관객들과 죽음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겠다. 이렇게 죽음을 전시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러 자기 어머니 그렇게 죽고 보상으로 받은 돈을 안 쓰고 있던 돈을 그걸 이제 일부 뜯어가지고 그 사람을 인터뷰하러 가게 되죠. 맞아요. 그 의미 있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모으고 싶다.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모으고 싶다 하니까 이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지라는 지가. 친구가 필요하면 내가 같이 가주기까지 하겠다. 그래서. 너는 가야 된다 지금 이거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작가는 이야기가 있는 곳에 가야 돼 이러면서 이제 같이 동행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장소의 이동이 일어나면서 저는 조금 성장하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가 그래서 좀 재밌어졌습니다. 그 부분에서. 그 오르키데가 여기서 이 소설에서 핵심적인 인물인데 저는 오르키데를 만나는 과정이 제일 자기적이었다고 생각하고 너무 그 지나친 우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처음에 오르키데랑 몇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근데 시답지 않아요. 대화 내용들이. 근데 왜 자기적이에요? 그냥 미술관 간 건데 트위터 보고 살짝 저는 좀 약간 부자연스럽다는 생각은 했어요. 굳이 뉴욕까지 가서 저 사람을 만나야 될 어떤 절박한 이유가 있는가? 왜냐하면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무기력한 인간이고 네. 돈을 벌어야 될 때만 가가지고 겨우 일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천장 바라보면서 공상하는 그런 사람인데 저렇게 갑자기 에너지 넘치게 뉴욕까지 친구를 데리고 가서 투어를 할 정도의 어떤 그 동기부여가 된다는 게 설명이 저는 앞에 나오는 자신의 에고 트립만큼의 정성을 들여서 그 부분을 맞아. 조금 더 정성이 좀 없었어. 설명을 했으면 너무 빨리 내가 왜 떠났어요? 오르키데란 예술가에 꽂혔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정성스럽게 설명을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렇긴 해, 생각은 그렇긴 해. 했어요. 분량상 좀 많이 네, 좀 네. 적긴 하다. 생략이 되긴 했는데 근데 저는 모르고 갔기 때문에 더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치 내가 이전부터 알고 있던 예술가가 그런 걸 한다 이래서 간다 이런 것보다 그냥 친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의 우연성에 대한 그 얘기가 있어요 뒤에. 내가 안 가려다가 때로는 친구가 그냥 한마디 던진 거에 자기 어떤 삶의 기점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의 우연성.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자기적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논리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이걸 요렇게 해서 갑자기 열정이 생겨서 에너지가 뭐 그 에너지를 뭐 글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한눈에 보고 꽂혀서 갈 수도 있지. 근데 그거를 잘 설명해야지. 그러니까. 왜 갔는지 어떤 그러니까. 열정을 불러일으켰는지가 너무 성의 없이 지라는 애가 갑자기 뭐 그리고 직전에 뭐 그 약간 그 알코올 그 중독 게이브. 치료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치료가 된 상태인지 몰랐어. 왜냐면 그냥 훅 지나가 버려서 알코올에 절어 있는 거 이만큼 쓰고 그 모임에 참가한다는 얘기 그 모임도 제대로 참가 안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튼 거기서 갑자기 갔는데 왜 잘 참가했고 2년째 금주했고 이런 거 다 나오는데
너무 근데 띄엄띄엄 읽은 거 아니, 근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에도 술을 안 먹고 약을 했다 그랬나? 약을 안 먹고 약을 안 먹는 기간에 술을 마셨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술을 안 먹는 기간에 뭔가 그 에너지가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어. 여전히 그렇긴 해. 되게 무기력하고 되게 에너지가 회복되진 않았지. 내가 만약에 썼다면 이 앞부분 전반의 그 400페이지 중에서 상당 부분은 내가 왜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오르키데라는 예술가한테 꽂히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자기는 이 텍스트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행위 예술에 원래 관심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근데 왜 갑자기 오르키데라는 이 여자 행위 예술가한테 꽂히게 됐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나는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해. 어떤 식으로 그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것조차도 설명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주인공이 못 갈 때를 간 건 알지만 그냥 뭐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갈 수 있죠, 생각해요. 갈 수 있는데 설명도 좀 난 더 잘 됐다고 갈 수 생각해. 있었다. 다른 것을 설명할 열정으로 이걸 조금 설명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오르키데라는 인물이 되게 키가 되는 인물인데 네. 근데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로는 잘 설명해. 두 사람이 그 주인공하고 오르키데가 나눠서 너 지금 뭘 하려고 하니? 그랬더니 뭐 나는 순교한 사람들을 모아서 뭐 책을 쓰고 싶어요.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뭔가 단호하거나 절박하거나 막 되게 절실하지 않아. 그냥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한 요 정도 그냥 뭐 생각이 있어요라고 했더니 오르키데가 얘기를 듣더니 뭔가 입장을 얘기해 주진 않는데 그냥 그 생각에 대해서 약간 멀리 떨어져서 조언 같으면서도 조언인 약간 뭐라 그럴까 그걸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순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정도의 단초 정도는 제공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듣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는 이 주인공이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와 이 오르키데가 했던 삶과 그 행위 예술의 그 묶음이 저는 정반대의 어떤 성격이라고 봤거든요. 그게 주인공을 각성시키고 죽음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생각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표시해 놓은 이제 대목인데 좀 읽어보자면 네. 오르키데와 이 주인공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대화 중에서 이제 주인공이 순교에 대한 책을 쓰려고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어떤 면에서 되게 피상적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그냥 뭐 편하게 하다가 갑자기 좀 깊숙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나와요. 257페이지 보면 이제 이런 사이러스에게 이 오르키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내 의견이지만 우리가 브라크나 피카소나 그 어떤 유럽인보다도 수백 년 앞서 큐비즘에 도달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우리 본성의 복잡한 다중성 안에 앉아서 오랫동안 훈련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최소한 한동안은요. 단일체로 이루어진 선량한 지크프리트식 영웅과 단일체로 이루어진 못된 용의 대결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런 식의 총체적 선과 총체적 악의 대결에 대한 믿음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봐요. 히틀러는 뉘른베르크에서 바그너를 들었죠. 내가 하려던 말이 그거예요. 알겠죠? 내가 이 영웅적 예술가가 되는 것의 평면성이나 당신이 순교자로서 국가앙보국의 위협이 되는 것의 평면성요. 그런 건 전혀 진짜가 아니에요. 당신도 그걸 알죠. 당신이 용이 아닌 것처럼 나도 지크프리트가 아니에요. 요 대목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좀 핵심적인 주제 문장 주제 문장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그 둘 사이의 대화가 일상적이고 피상적인 층위에서 이제 진짜 어떤 본질적인 층위로 내려가는 그런 이제 장면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여기서 삶으로 모두가 바뀌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사이러스가 또 그렇게 말하죠. 어쩌면 부분적으로는 저의 작디작은 인생에 뭔가 규모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태 감수해온 위험이 중요한 의미를 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살아왔다는 사실이요. 그러니까 이 그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 삶을 본다 그럴까 이전까지 죽음에 되게 막 그 렌즈를 맞추고 있다가 삶으로 이렇게 건너오고 그 다음에 오르키데 만났을 때 이게 심리 상담처럼 자기 엄마가 죽은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하루 동안 내가 애도의 날을 가졌었고 그 모든 슬픔이 모여서 이제 다이아몬드처럼 응축됐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되게 유아적인 그 나르시스트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자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면서 어떤 성장이 일어나고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는 게 되게 상담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앞에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났던 것이 좀 수습되고 이제 인물이 좀 한 단계 바뀌는 그런 면들이 잘 표현이 됐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좋았어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장면이 다 좋더라고요, 저는. 네, 아마 이렇게 소개를 들으면 되게 재미없는 책처럼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 그러네요. 이란계 그 청년이 미국에 가서 우연히 어떤 예술가를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졌다. 아, 왜 이러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렇진 않아. 소개하고 끝내야 될 책인가? 근데 아까 네. 그 둘이 정반대여서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은 자꾸 죽음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죽음에 이상하게 죽어서 왜 죽었는지 도대체 의미를 찾을 수가 없고, 아빠도 나 돌보느라 평생 그렇게 별 의미 없이 살다 죽은 것 같아서 이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교차로 계속 보여주는 게 그 엄마가 죽었던 사건, 미군이 민항기를 격추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 강요들의 입장이 중간중간 들어가잖아요. 챕터마다. 근데 미국은 한결같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우린 뭐 최선을 다했는데 뭐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그 사건의 책임을 자꾸 면피하는 관료들의 발언들이 중간중간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이 주인공의 삶은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비시켜 놓은 거는 두 개의 대립을 의도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은 이 미국의 입장, 그 엄마의 죽음의 그 의미를 부정하는 미국의 입장에 맞서는 어떤 그 자식의 입장 혹은 이란인의 입장으로 자꾸 대립시켜 놓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구도 안에서는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의미를 발굴하고 뭔가 그 내가 의미 없는 죽음은 의미 없는 삶이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지. 근데 계속 그걸 위해서 이제 순교자들의 어떤 모음집 같은 책을 쓰려고 구상도 했는데, 내가 마침 그 무렵에 만난 오르키데의 삶은 전혀 그런 자기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세계관이 오르키데의 삶을 알게 되면서 완전히 180도 뒤집어지면서 죽음의 의미 과잉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가 된 거죠. 죽음에 아주 매료돼 있고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사람이 삶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정의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오르키데로부터 알게 된 사건이었다고 저는 그렇죠. 먼 데서 보면 오르키데 같은 행위 예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쉽게 욕을 하잖아요. 이를테면 행위 예술 저거 뭐 별것도 아닌데 컨셉질이다. 컨셉 충돌이 하는 짓이다. 심지어 오르키데는 자기 죽음을 대상화해서 죽음을 전시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속된 시선으로 본다면 야, 저 돈 벌려고 진짜 저 죽을 때까지 자기 죽음을 이용해서 저렇게까지 관종질을 하는구나라고 비난하기 딱 좋은 현대 예술에 대한 비난, 수많은 비난들 중에서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오르키데의 죽음이라는 것이 진짜 무의미화되기 쉬운 죽음인 거죠. 그런 죽음이 사실은 들여다보니까 오르키데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 얘기를 한 과정에서 오르키데의 생각을 알게 되면서 사실은 이 주인공인 그 사이러스의 생각도 바뀌게 되면서 그 어떤 화학적 반응이 점점 이렇게 그 붓에 그 찍어 놓은 제 점이 커져 가듯이 점점 퍼져 나가는 그 과정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 오르키데와의 대화가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처럼 느껴지지만 어쨌든 치밀하게 좀 작가가 고민하고 계산해서 쓴 대목이어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조금 너무 죽음에 집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처음에 400페이지 동안 읽으면서. 네. 아니 뭘 그렇게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죽은 사람들만 생각하고, 막상 이제 이 사람의 입장이 되면 내가 만약에 미국에 살고 있는 엄마가 미군의 미사일에 격추된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그 사람의 아들로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란인이라면 내 삶 한복판에서 죽음을 치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 그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생각으로 400페이지 읽었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리고 아버지도 그렇게 돌연사 하셨는데 어떻게 죽음으로부터 초연해서 그러니까 저는 분량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잘을 얘기해요. 잘. 그걸 잘했었어야지. 저는 그 입장이죠. 그렇죠. 잘했어야죠. 아니 충분히 잘한 것 같아요. 우리는 네. 이입을 했다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나는 평생 그 비행기를 탄 엄마를 생각해왔어. 진짜 문자 그대로 뭐랄까 무의미하잖아. 의미가 없어. 290명의 죽음과 289명의 죽음의 차이랄까?
비극적이지도 않다니까. 그래서 엄마가 순교자였을까? 그 단어에 엄마를 담을 수 있는 뜻도 있어야 해. 내가 찾는 건 그거야. 뭐 이렇게 해도 했고 뭐 인트로에서도 이제 반올림 오차 같이 그럼 2.5 사면 그냥 사가 떨어져 나가듯이 그냥 싹둑 그냥 죽었다. 근데 이게 진짜 좀 그런 대형 규모의 사고를 우리가 겪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어떻게 그치. 이렇게 죽음이 이렇게 더덥게 사망하고 그리고 얼마나 억울하고 그래서 허무한 거죠. 그 생각을 네. 하면 사실 저는 이 정도면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의 사건, 아빠의 죽음이 아니더라도 여기 중간에 보면 이란 게 미국인으로서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을 중간중간 보여주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그 사람들은 그 혼자 이렇게 생각하는 대목이 있어요. 나는 그럼 아직 터지지 않은 활화산인가?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이게 화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미국 사람들은 왜냐면 테러리스트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지만 지금 언젠간 터질 거야. 우리랑 비슷하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터질지 모르는 화산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또 폭탄이랑 비유하는 대목도 나오거든요. 터지지 않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자기는 나를 향한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속 순교라는 어떤 키워드에 계속 집착하게 되고 내가 순교자가 되고 싶다는 뉘앙스도 얼핏얼핏 나와요. 그 책을 쓰는 것도 있지만 내가 순교를 하겠다는 건지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쓰겠다는 막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데 근데 비로소 그런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 오르키데의 부고장을 읽은 다음이거든요. 부고장을 읽은 다음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살면서 그 순간까지 그의 손을 빠져나가기만 하던 명료함으로 자신이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전혀 아님을 이해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자기를 둘러싼 기대 있잖아요. 쟤는 언젠가 터질 거야. 쟤는 언젠가 폭발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면 나는 이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어떤 그 시한폭탄 같이 태어난 존재라는 인식이었다는 거죠. 나는 내가 이런 임무를 받고 이런 의미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그런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무의식 중에 갖고 있었는데 오르키데의 부고장을 읽고 나서 내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는 자각의 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뒤에서는 되게 낭만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 자기 그 애인 지랑 같이 뭔가 전과 달라진 관계, 전과 달라진 세상 풍경 이런 걸 만나면서 이게 되게 뭐라 그럴까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이제 끝나는 결말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계기였다고 봅니다. 근데 그 결말이 아니라고도 해설도 있어가지고 그게 뭔 말이죠? 그게 그 지와의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여기서 봅니다. 죽은 거다. 폭발한 거다. 해설에서 결론이 명확치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뭔 말이지? 나는 그냥 잘 끝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으로 나도 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읽었어. 근데 맞아 잘 끝났다고 하기에는 좀 유치하다고 생각은 나도. 했어. 네. 그죠? 뭐가 이렇게 네. 핑크핑크하지? 네, 이렇게. 뭐 이렇게 그래? 아, 그냥 열어놓은 마지막 건가? 문장이 그들 주변에서 새들과 환한 꽃송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덩이처럼 떨어졌다. 이 대목 때문에 그런 거. 그냥 의도적으로 뭐 열어놨을 그걸 안 순간 팡 터져버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명료함. 응? 그 명료하게 알게 된 거잖아요. 인식을 하게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닌 거지. 그걸 알고 오히려 비관했다. 오히려 팡 터졌을 수도 있지. 근데 결말이 조금 모호하다는 얘기를 어쨌든 해설 번역하신 분이 썼는데 저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매우 명확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다들 결말을 어떻게 보신 건지도 궁금했었고요. 저는 이 책이 아까 이제 그 명료해지는 것, 어떤 각성의 순간 주인공이 그런 걸 일어나는 게 그러니까 의미와 무의미를 우리가 구분하고 삶과 죽음을 구분하고 이분법적으로 보는데 그것이 굉장히 얇은 베일의 차이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것. 그 부분이 이제
점점점 깨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좋았던 거는 이제 여기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이주 노동자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되게 지독한 반복 노동을 하는 부분을 묘사하는 게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조금 읽어볼게요. 네. 직장에 간다. 대패밥을 파헤치고 달걀을 찾는다. 먹는다. 달걀을 닦는다. 새 대패밥을 깐다. 급수기를 뚫는다. 집에 간다. 사이러스와 밥을 먹는다. 농구 경기를 켠다. 영화를 튼다. 술을 마신다. 꿈꾸지 않고 잔다. 약물 깊이. 직장에 간다. 달걀을 찾는다. 불평할 게 뭐 있을까? 살해당한 아내? 아픈 등? 원치 않는 등급의 구리? 삶은 더 이상이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발생한다. 그 안에 선택이란 없다. 새로운 날에 거절 의사를 밝히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매일 아침 네 라고 말한 뒤 그 결과 속으로 발을 디뎠다. 이게 그 알리 샴스 아버지 챕터에 나오는 그 부분인데 이런 계속 내려오는 바위를 끌어올리는 것 같은 무의미한 어떻게 보면 노동의 반복을 이렇게 묘사한 거잖아요. 전 이게 삶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런 삶을 도대체 인간이 왜 살지? 생각하면 너무 허무하고 인생이라는 것이 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 언젠간 죽는데 그런 죽음의 각성 그리고 이런 반복되는 노동의 지루함 그것이 인생이면 왜 살아야 되지라는 누구에게나 도래하는 질문인데 이 사이러스는 자기의 혈육인 어머니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그걸 더 빠르게 강하게 느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와 무의미의 진자 운동 속에서 막 방황을 하고 답을 찾고 싶어서 막 술도 마시고 그 못 견뎌서 약물도 막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어떤 긴 어떻게 보면 방황이라고 할까? 그런 시기를 보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거를 길게 보여준 게 그냥 우리 삶인 것 같은 거예요. 장황하고 무쓸모하고 네, 의미 없어 보이는 실없는 말을 또 주고받고 그러다 뭔가 해보고 싶어서 또 어디론가 떠나고 그런 것들이 그냥 쫙 펼쳐져서 나중에 찾는 건 뭐야? 아, 내가 되게 의미 있다고 본 그런 어떤 예술 활동 그 끝도 결국은 또 죽음으로 끝나는 거고 그랬을 때 또 느껴지는 어떤 해소나 또다시 반복되는 무의미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학으로서 저는 어떤 답 없는 이야기에 대한 특수한 설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해줬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 앞에 뭐죠? 이 클라리스 리스펙토르 있잖아요. 그 앞뒤로 열고 닫아줬는데 맞아. 맙소사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금방 떠올랐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맙소사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이 방금 떠올랐다. 근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우선은 잊지 말기를 지금이 딸기철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딸기 먹고 살고. 그래서 그냥 전 이게 이 책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그런 지정학적인 이란과 미국의 어떤 관계도 있고 하지만 그냥 뭐 삶의 본질은 다 그냥 똑같지 않나? 주식님은 그거에 되게 포인트 줬지만 미국계 아랍인의 청년의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되게 보편적으로 읽었습니다. 보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극단의 생각이 있죠. 한 가지 생각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이 더 충실해진다고 말했던 많은 그 어떤 철학자, 문학가들이 있었죠. 뭐 톨스토이, 하이데거, 뭐 하이데거도 그랬고 쇼펜하우어도 그랬고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이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내가 언젠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장미 색깔이 붉어지면서 내 주변에 내 온갖 감각이 살아면서 내 전혀 다른 인생이 됐다라고 막 표현을 해서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고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에피쿠로스 같은 사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있으면 죽음이 없고 죽음이 있으면 내가 없기 때문에 죽음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 저는 가르쳐주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죽음을 생각할 때 내 삶이 더 충실해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죽음에만 이 사람처럼 이 주인공처럼 내 삶이 온통 죽음의 의미로만 가득 차 있으면 내 지금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딸기철인데 딸기 맛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 이 저자의 입장은 그 둘 중에 한쪽에 확실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개를 오가면서 뭐 범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저는 이 마지막에 그 시구가 그냥 그걸 얘기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명확하게 야 죽음 그만 생각해가 저는 이 500페이지짜리 소설의 이 그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딸기가 지금 딸기철이 딸기 익어가고 있는데 너 언제까지 뭐 죽음의 의미 그 뭔 개소리야? 라는 게 저는 이 사람의 비교적 명확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아 얘기 다 하셨어요? 예, 예. 아 제가 한 인터뷰가 그 타투이스트 황도가 자기가 이제 우울증이 심해서 좀 이렇게 힘들어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릴 때 굉장히 복숭아를 좋아했는데 다시 이제 좀 살만해졌을 때 깊은 우울에서 좀 빠져나왔을 때 복숭아가 먹고 싶어서 이제 복숭아 그래서 이름이 황도예요? 복숭아 되게 좋아해서 이름이 황도예요. 복숭아를 먹고 싶었다. 제철 복숭아를 이제 샀다. 짝으로 이런 이야기를 트위터에 썼더니 누가 그런 댓글을 달았대요. 제철 과일이 먹고 싶으면 되게 살고 싶은 거래요. 다 치유가 된 거래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보면서 이제 황도 생각도 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을 이제 그 상징하는 건데 딸기라는 게 그 죽음과 삶의 그 경계에서 이게 결론일까?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진 않는데.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뒷부분에 되게 그 저자의 시각으로 계속해서 강조해서 쓰는 게 있거든요. 네. 오르키데 그 부고장에 제일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제 말로 요약하자면 인생은 숙제 하듯이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은 모험이고 탐험이야라는 얘기를 결국 오르키데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 죽음의 의미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요. 오르키데가 그 부고장을 통해서 알파벳 나열 뭐 이런 이야기 알파벳 조합을 통해서 무엇이든 뭐 조합해낼 수 있다는 삶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수용한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내가 그동안 뭔가 그 어깨를 누르고 있었던 죽음의 의미에 대한 무게를 떨쳐버린 그런 해피엔딩으로 저는 해맑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주식님 해석이 저도 좀 더 가까운데 제가 읽고 나서의 느낌도 그게 명확하게 계속해서 그 책 속에 장치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루미가 나오죠. 루미 페르시아어로 된 꾸란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엄청난 위상을 갖고 있는 시인이죠. 잘랄루딘이라고 하는 잘랄루딘 루미에 대한 챕터도 따로 나오고 아버지와 그 루미의 대화를 꿈으로 이제 꾸는 것도 나오고 또 샴스라는 성을 쓰잖아요. 이 집안 자체가. 근데 그 루미가 평생 스승으로 모셨고 평생 친구로 지냈던 그 또 엄청난 시인이 이름이 샴스 타브리즈예요. 그래서 그 루미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밑바탕이 깔려 있고 이 주인공이 시인인 것도 사실은 그 작가가 시인인 것도 사실은 루미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몇 년 전에 루미 시집에 꽂혀가지고 이제 뭐 번역이 한국에 많이 되지는 않았는데 태양 시집 정도 하고 이제 루미 그냥 시선 모아놓은 걸 읽었는데 루미라는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시인이요. 삶의 환희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요. 엄청 아름다운 시. 정신적 마스다비라는 제목의 이제 그 대표적인 시선인데 그거는 이제 전 책이 번역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류시아 시인이 처음에 그 소개를 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류시아 시인이 소개한 거는 루미의 시 중에서 그냥 하나 딱 잘라가지고 몇몇 자기가 좋아하는 시들 모아서 모음집 형태로 소개를 했었고 최근에 거의 번역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루미가 수피즘의 창시자라고 불리거든요. 수피즘이라는 건 이제 이슬람교의 한 분파인데 13세기, 12세기 때 나왔던 그 분파는 이제 그동안 이슬람의 과도한 율법주의나 이런 엄격한 어떤 이 책대로 얘기를 하자면 죽음에 대해서 죽음을 통해서 신에게 봉사하려고 하는 그런 이슬람교 특유의 그런 정서에 반대하면서 생과 사랑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내면에 대해서 침잠하는 그것을 수피즘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와하비즘이란 또 다른 분파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억압을 받아요. 와하비즘이 지금 이제 이슬람 극단주의의 뿌리라고 불리는
사조인데 그 수피즘의 창시자인 루미의 시야말로 정말 삶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신이 있고 내 속에 알라가 있고 내 속에 그 아름다움 사랑의 감정들이 사실은 시다. 그것을 두 대꾸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뒤에 가군을 맞추면서 이어지는 시인데 정말 읽다 보면 아름다워요. 그리고 이 책에도 잠깐 언급되지만 미국의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 루미 시집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란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라고 비난하면서도 루미 시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근데 이 루미 시집이 미국에서 많이 읽히는 것도 좀 양가 감정이 있는 것이 9.11 테러 이후에 루미 시집의 그 인기가 엄청나게 폭증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슬람이 다 폭력적인 건 아니다. 평화로운 이 무슬림도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시인이 루미인 거예요. 그래서 루미에 대해서 계속 소설 속에서 강조하고 삶에 대한 어떤 긍정성, 삶에 대한 예찬 이런 것들의 장치로서 루미가 등장하는 것이 저는 또 한편에서는 뭔가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사람들한테 아첨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것이 정치적으로 저는. 그래서 이 책이 이 전미 도서상 후보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별로 거부감 없이 읽히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좀 삐딱하게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루미에 대한 강조, 수피즘에 대한 강조, 그 9.11 테러 이후에 이 루미 시집이 폭발적으로 인기가 높아진 배경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그리고 이 책의 인기까지 고려를 하면 루미가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건 결국은 그 루미가 계속해서 평화만 얘기하고 내면만 얘기하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미국에 반항하고 저항하는 무슬림들은 배제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저자가 미국의 태도, 미국 사람들의 태도도 비판을 하고 또 이란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또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일 좀 그 예리하게 비판했던 게 그 순교자들 자식들을 위한 학교를 얘기하면서 어떤 이슬람 세계의 그런 순교에 대한 찬양을 정말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밸런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도 그쪽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시선도 계속 되게 위트 있게 반박하는데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란의 이런 어떤 정치 상황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조금 더 톤이 센 것 같긴 하다.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오카마리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그 오카마리가 순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순교의 사슬을 끊으려면 개죽음을 개죽음이라고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게 단호한 입장이었는데 그걸 덮어쓰기 해서 이 책을 보면 이 엄마의 죽음의 의미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오카마리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거 개죽음이라고 말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말하는 그런 그 더 이상의 순교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 다 개죽음이었다고 말하는 방법밖에 없어 라고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답에 이르렀죠. 예술가가 남긴 부고장을 읽은 다음에 결국에 오카마리가 말한 그 결론에 완곡하게 도달했다고 생각해요. 자기 입으로 우리 엄마 죽음 개죽음이었어 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정신적으로 그 단계에 돌입해서 이제 그 죽음의 무게를 떨치고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개죽음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았던 거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지 이랬잖아. 그냥 우리 엄마가 죽은 게. 의미를 근데 계속 찾으려고 했잖아요. 그 그쵸? 개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그러니까 개죽음이었다는 게 억울해하는 이 사람의 게 계속 나오고 또 그 교차해서 미국의 그 뻔뻔스러운 입장이 계속 나온다는 거는 그거는 계속 이 사람의 그 억울함을 부각하려는 흐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그걸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강박에서 좀 벗어났다는 거죠. 그 강박에서 벗어났다. 그냥 악에는 아무런 깊이도 없다. 그냥 죽었다. 엄마는 죽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삶을 긍정하는 것, 죽음에 집착하지 않고 삶을 긍정하는 그 자체로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태도로서 괜찮은 뭐 철학적 입장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한데 이것이 이란과 미국과의 상황이 대입이 돼버리면 결국은 미국의 시민들, 그렇지. 미국의 교양인들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가 돼버린다는 느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저는 계속 들으면서 이상한 게 왜 그걸 해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해결됐다기보다는 그 의미와 무의미 삶과 죽음을 계속 헤매면서 다른 측면을 그냥 본 거지 그게 어떤 해소가 됐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근데 이전보단 나아졌지. 무게는 덜어진 건 확실히 느껴지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참사 피해자 유가족의 입장에서 이입해서 보면은
이건 절대 해소되거나 가벼워질 수 없는 사안이에요. 이게 뭐 어떤 국가적인 지정학적인 세계학적인 어떤 세계적인 그런 권력 관계와 그 역사의 그런 걸 다 떼서라도 이란인의 죽음이 아니라 내 엄마의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뭐 어떤 개죽음 혹은 여러 성찰과 각성을 통해서 이게 해소가 된다? 저는 그거는 좀 되게 어렵고 오히려 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조금 더 맞지 않나? 죽음을 슬퍼하는 거랑 네.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오카마리도 그 사람들의 죽음을 뭐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내셔널 약간 좀 톤이 다르긴 한데 그 내셔널리즘적인 그런 의미에서 벗어나자는 얘기였죠. 오카마리는 조금 더 협소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근데 크게 보면 저는 뭐 이 사람이 그 어떤 삶의 전환도 거기서 크게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머니의 슬픔에서 벗어나겠다기보다는 어머니와 그 인간의 죽음에 대해 의미를 찾아 헤매는 그 무게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보면은 좀 그게 더 맞는 것 닿는 같아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개죽음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는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막 더 의미를 찾으려고 순교를 갖다 붙이고 막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의 어떤 순교라는 건 그 죽음의 어떤 국가나 민족이나 그런 내셔널리즘이나 이런 이데올로기나 이런 의미를 자꾸 갖다 붙이니까 순교라고 되는 것인데 모든 죽음은 다 개죽음이죠. 모든 생물, 모든 동물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죽음은 덧없고 너무나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죽든 갑자기 지나가다가 개한테 물려가지고 파상풍이 생겨가지고 죽든 뭐 되게 우연히 사람들이 죽거든요. 누구도 그렇게 필연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면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은 공평하기도 한데 또 그 공평함을 또 한꺼풀 또 벗겨내고 들여다보면 또 각자의 어떤 의미들이 있는 것이고 사회적인 의미, 역사적인 맥락에서의 의미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나 이런 사회적인 의미보다는 좀 더 실존적인 차원? 그리고 이 작가나 이 사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존재론적인 의문 이런 것들을 좀 작가의 오르키데의 말을 통해서 좀 어떤 면에서 해소라기보다는 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연상화하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어떤 저는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결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도 되게 재기발랄한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원래 실존이라는 건 답이 없기 때문에 생각하면은 되게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주제거든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주제를 불러일으키는 책이라는 점에서 되게 그걸 또 이렇게 이 정도 필치로 썼다. 그게 되게 좀 놀라운 부분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런 순교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부조리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엄마의 죽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구나 다 개죽음을 겪게 돼라는 것을 돌아 한번 찍고 또 다른 그렇죠. 어떤 차원으로 가겠죠. 사이러스가. 찍고 가겠죠. 근데. 네. 그리고 그 중간에 거기서 400페이지 멈추진 동안에 이게 주제를 향해서 직진으로 달려가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실존적인 여러 가지 의문들에 대해서 그 저자가 갖고 있는 상념들을 여기다 좀 풀어놓고 맞아요. 여기다 좀 풀어놓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가상의 꿈까지 등장시켜서 여기 등장인물들끼리 만나서 풀지 못할 이야기는 그렇게까지 해야 꿈속에서 되냐고. 나는 그러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젊어서 그래요. 하고 싶은 말 에너지가 많은 거죠. 네, 에너지가 젊어서 많아서. 그래요. 전 맞아요. 진짜 그거 느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느끼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인 거죠. 일찍 허무도 알아버렸고. 예, 그래서 저는 인물 캐릭터도 좀 잘 살린 것 같다. 그래서 재밌게 읽었어요. 아버지 캐릭터도 잘 살렸고. 그리고 그 어머니 시점, 아버지 시점을 다 이제 각각 다른 챕터로 막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어색하지 않아서 좋았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스포 시작. 네. 이게 이 얘기가 사실 이제 뒷부분에 놀라운 얘기가 좀 있단 말이죠. 그 얘기를 반전이 있죠. 좀 해야지 아까 얘기를 또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 시점부터는 스포 주의하고 열겠습니다.
네. 오르키데가 주인공 엄마죠. 이제 가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너무 그 바다하는 부고짱이 사실은 엄마 부고짱이었잖아. 네. 내가 덧없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엄마의 부고짱이었잖아. 그러면 그 부고짱이 좀 달라지나요? 부고짱도 달라지고 오르키데의 삶이 달라지죠. 오르키데 그 엄마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 예술가로서의 오르키데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게 없고 오르키데가 그냥 죽은 거에 대해서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기 힘든데 근데 오르키데가 되기까지의 그 여정을 보면 맞아. 정말 경악할 만한 스토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도 이름의 기원도 그렇죠. 이름의 기원 제가 까먹었는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오르키데 이름이요? 캐릭터에 대해서. 예. 사이러스를 가졌을 때 딸인 줄 알고 맞아. 지은 이름이 오르키데였죠.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 이제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나는 이 네. 오르키데 스토리를 400페이지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그렇게 압축해가지고 뒤에다가 다 몰아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해놓고 자기 앞에 있는 장광사를 400페이지로 만들었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글 쓰고 첫머리는 다 날려버려야 되는데. 이 오르키데 서사가 진짜 소설이고 문학인데. 아니, 우리 첫 장편 소설이라 팬데믹 때 다른 소설을 보면서 소설을 처음 배우셨대요. 나 시인들은 그러니까 소설을 소설을 너무 미괄식으로 배웠어. 네. 두괄식 소설을 읽었어야지. 그러니까 그 오르키데라는 캐릭터는 그 유명한 소설 그 달과 육펜스에 나오는 그 가족과 직업과 이런 것들 다 버리고 나의 고갱. 꿈을 찾아서 떠났던 그런 고갱의 삶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삶이 오르키데이자 주인공의 엄마였던 거야. 이 주인공의 엄마가 미군의 미사일에 격추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줄 알고 이 주인공은 40년 동안 그게 이제 30년 동안 계속해서 그게 이제 머리를 짓누르던 삶을 짓누르는 무게였는데 오르키데라는 사람이 엄마라는 거를 오르키데가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된 거죠. 그걸 알고 나서 이제 오르키데의 삶을 우리 주인공도 그렇고 독자도 그렇고 반추하게 돼요.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사람이 어떻게 안 죽고 여기 있을까를 봤는데 알고 봤더니 사랑을 찾아서 떠난 거였어요. 그게 정말 실존의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거기서 그 아들은 엄마의 죽음의 의미를 찾아서 그렇게 30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진짜 엄마는 자기의 그냥 행복을 찾아서 떠나서 지금 버리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심지어 자기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나 갓난아기였던 나조차 버리고 저렇게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잘 살고 있었던 거야.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아니지 그 대비가 너무 충격이었던 거지. 뭐 그게 뭐 어느 게 좋았다고 그게 부도덕하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고갱의 삶도 되게 부도덕한 삶이지. 한쪽에서 희열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삶 극단적인 두 개의 삶을 보고서 이제 순교자의 삶 하나는 뭔가 되게 엄청난 그 뭐 책임을 지고 의미 있는 죽음을 뭐 꿈꿨던 그런 뭐 삶이 있었다고 하면 엄마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훌 털어버리고 진짜 나의 사랑, 행복만 찾아서 쫓았던 그 삶이 대비가 딱 되는 순간 머리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저는 읽으면서 혼잣말했어요. 임성한 드라마야 뭐야? 충격적인 나는 그 엄마 애인 레일라인 줄 알았어요. 그럴 수 있. 근데 레일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엄마였어. 막자로 갈 거 가자. 확실하게 가자. 그러니까 엄마는 퀴어였고 알고 보니 그 아기를 가진 다음에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깨달아 버린 거야. 그 남편, 친구, 아내랑 바람이 맞은 거지. 네. 그래서 그 둘이서 이제 도망가자 했다가 오히려 레일라가 이제 그 격투기에 있었던 거고 격추된 그 민항기에 있었던 거고 엄마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레일라처럼 살았다. 그 엄마의 삶이야말로 제철 딸기를 따먹는 삶인 거죠. 지금 아니면 못해. 지금 레일라 오늘만 사는 삶. 그렇죠. 오늘 내일이 없어 이 사람은 죽음? 난 제철 오늘 딸기를 먹을 거야라는 인생을 산 거죠. 그 전부터 사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린 시절 얘기도 나오고 맞아요. 막 하는데 이 이란 이 답답한 곳에서 진짜 못 살겠는 그런 이란 여성이었던 거지. 그래서 거기 그 제 인상적이었던 대사가 있어요. 나는 살아있다는 것을 정말로 좋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깊은 불행을 느꼈기 때문에 딸기 찾아 떠난 거예요. 저거 엄청난 사회적 근데 그 억압을 레일라가 계속 엄청 느껴야 돼. 매력적인 여성이었잖아요. 막 히잡도 막 벗어버리고 밤에 그래서 막 남자인 척 막 돌아다니고 세상에서 막. 선글라스를 가장 멋지게 쓰는 여성으로. 근데 오르키드의 시점이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오르키데랑 레일라가 첫 관계를 맺을 때 네. 그 레일라가 틀어준 그 롤링스톤스 노래가 있단 말이죠. 그 노래를 틀어놓고 나머지 책을 읽었어요. 오, 입체적인 독서를 하셨네요. 네. 이름도 레일라예요. 레일라 노래 아시죠? 아니요 모르는데요. 레일라라는 노래 딱 이 캐릭터에 맞는 느낌의 노래인가요? 갑자기 그 가수 이름 생각이 나는데 엄청 유명한 Tears in Heaven 부른 Tears in Heaven. 그 가수. 에릭 클랩튼. 에릭 클랩튼. 에릭 클랩튼이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인데 이 레일라라는 여성에게 바치는 노래인데 자기 절친 아내였어요. 근데 그 아내랑 바람이 나가지고 그 아내가 나중에 이제 에릭 클랩튼이랑 연애를 하게 되는데 그 불륜의 과정에서 쓴 노래인데 이 엄청난 걸작이 된 거죠 노래가. 나중에 들어보세요. 진짜 엄청 좋은 노래인데 저도 좋아해서 맨날 이제 운동할 때 듣는 노래인데 그 노래 레일라거든요. 제목이. 등장인물의 이름에도 다 오르키드의 의미가 삶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빠의 삶도 있거든요. 아빠랑 나 아빠 너무 가슴 아파. 아빠의 그 대사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 놈을 그 사이러스를 외면하고 싶다. 막 나도 저 놈 아빠가 근데 진짜 제일 힘든 사람. 그러니까 그러다가 걔가 딱 큰 거 보고 갑자기 죽어버린 아빠의 삶. 아빠도 이제 바람 핀 걸 어렴풋하게 느끼긴 했었어. 근데 오르키데가 돌아오지 못한 게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미 남편이 그걸 알게 된 상태라 에이 돌아갈 바에는 거의 어차피, 알게 된 상태라. 이란 그 시점에 이란이라고 하면은 뭐 진짜 교수형이지 뭐. 그렇지 뭐 안 돌아가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선택일 수 살기 위한 선택이었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이제 뭐 오르키데 그러니까 엄마의 삶은 정말로 딸기를 따먹는 오늘만 사는 삶이었던 반면에 아빠야말로 순교자의 삶인 거죠. 아들을 위해 순교한 거죠. 자기 맞아. 삶을. 그러니까 그런 타인을 위해서 자기 삶을 다 바치고 자기를 지우는 삶? 그게 사실 순교자의 삶이잖아요. 타인, 내셔널리즘, 국가, 무언가 거대한 이데올로기, 가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기를 지워내는 존재를 지워내는 존재를 삭제하는 게 순교인데 그런 면에서는 아빠의 삶이야말로 순교자의 삶이었죠. 하지만 아빠는 부고장을 남기지 않았고 엄마의 부고장을 보고 딸기를 먹어야겠다라고 애인과 딸기를 따먹으면서 소설이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그러네. 캐릭터는 누가 제일 매력적이었나요? 저는 지가 너무 좋았어요. 지는 너무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맞아. 좀 뭐 오르키데가 저는 제일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 따먹는 오르키데의 삶이야말로 정말로 이 극적인 삶. 저는 오르키데가 마지막에 아들한테 내가 네 엄마다라고 말을 안 한 게 되게 좋았어요. 내가 네 엄마다. 되게 말했으면 진짜 I am your mother. 임성한 드라마가 되는데 그리고 또 물어보잖아요. 사이러스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어떻게 되잖아요. 알았냐. 그 사이러스가 도대체 왜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을까? 뭐 어떻게 엄마는 어떻게 된 거지? 뭐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고 중간에 오르키드 좀 이상한데 뭐지 싶었던 이제 사이러스의 그게 있잖아요. 촉이 있었죠. 어떻게 알았지? 세 번째 만남인가에서 결국 자기가 엄마에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엄마가 어떤 비행기 관련된 사건으로 돌아가신 건 말 안 했는데 비행기 얘기를 먼저 꺼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나 그 얘기 분명 안 했는데 하면서 막 오르키드에 대해서 더 찾아보기도 하고 그때 저도 엄청 찾아봤거든요. 앞으로 넘겨가지고 비행기 얘기 안 했는데 그걸 거기서 찾으면 어떻게? 내가 놓쳤나? 내가 놓쳤나 하면서 그렇지. 그 부분이 약간 좀 미스터리어스 하면서도 뭔가 이해가 되기도 하는. 미안해서 그냥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갓난아기 나를 버리고 간 엄마로서 그 이야기가 핵심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야기 안 한. 근데 오르키데는 한눈에 보고 알았다고 했잖아요. 아들을.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이미 알았다고. 그것도 너무 그건 이상해. 어떻게 알아 그거를. 갓난아기인데. 그거 뭐 피해 촉이라는 건 뭐야? 그러니까 엄마만 너무- 안다는 그러니까 거야. 엄마를 찾아서 미술관에 간 거랑 엄마가 그 아들 보고 한눈에 알아본 게 되게 한국적이죠. 그러니까 임성한 드라마라니까. 약간 뭐 눈에 점 찍고 나타나고 절벽에서 뛰어내렸는데 다시 살아나고 막 이런. 저도 그 부분 보고 이거 K 드라마인데.
왜냐면 그 정도는 뭐 인간 사회에서 뭐 그 정도는 뭐 익스큐즈 저도- 되는 그 정도로 저도 그러니까. 코리안이다 보니까 300페이지 끝나고 그 K 드라마화 되는 시점부터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갑자기 도파민 터졌어. 네. 그래서 완전 정체 도파민 밝혀지고 터지더라고요. 나서. 그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입통령이라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트럼프를 네, 트럼프를 이제 입통령. 비판하는 막 찾아보니까 원문에는 프레지던트 인벡티브라고 돼 있더라고요. 인벡티브가 이제 아주 경멸적인 언어를 쓰는 이란 뜻인데 그거를 프레지던트 인벡티브라고 그 원서에는 그래, 표현이 그래. 되어 있는데 그 이걸 입통령으로 입통령으로 번역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한 거예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입에 걸레를 문 대통령 뭐 이런 뜻인데 더 좀 센 네, 건가? 입통령이라면 우리는 뭐 입스타, 뭐 음. 입야구, 입당구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음. 그냥 입으로 다 입진보. 아는 건데 입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입이 더러운 거잖아요. 지금 트럼프는. 여기 그래서 미국인들은 뭐 혐오의 장기가 하나 더 있는 것 네, 같다. 맞아요. 그런 표현도 들어있고. 네네. 그래서 이 소설의 배경이 2017년인데 2016년 말에 이제 트럼프 일기가 되면서 이 트럼프가 준 충격 이게 이제 고스란히 좀 드러나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책을 사실 전혀 시를 생각하고 고른 책은 아닌데 좀 절묘하게 트럼프가 그러니까요. 다시 집권하기도 한 상황에서 이란 그쵸. 사태가 또 일어나기도 일어나서. 한 상황에서 이 책을 읽어가지고 소개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어떤 이 시성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여기 아까 뒤에 이거 말씀드렸듯이. 카피도 비통한 역사를 모티브로 완성한 가장 그러니까 독특하고 아름다운 어긋났죠. 어긋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거 보고서 절대 안 이거- 들어봐. 그러니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손을 생각. 손에 이렇게 들게 만드는 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내용을 오히려 축소시키는 표지도 발문이라고 좀 저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아 이거 진짜 그냥 전단지 약간 끼워져 있는 표지 한국의 임성한 작가. 2024 뭐 이렇게 최대 얘기하시는 화제작 아마존 탑 20, 뉴욕타임스 탑 10, 21개 매체 올해의 책. 와 이거를 표지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근데 그거에 이중 비해서 괜찮았다 책이 생각보다. 근데 그 와중에 가디언이 혹평을 했더라고. 뭐라고? 친미적이다? 얕고 아.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해가지고 이란을 제대로 못 보여줬고 이렇게 약간 피상적이었다 피상적이니까.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좀 좌파 입장에서 엄청 못마땅하다 뭐 이런 느낌의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를 혹평. 설정으로만 쓴 거잖아. 아, 그렇죠. 얕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맞아요. 뭐 에드워드 사이드나 서경식 선생이 읽었으면 아, 좀 맞네. 조금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셨을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저는 읽으면서 소설로서도 재밌고 마지막에는 진짜 임성한 드라마급의 도파민도 터지게 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재밌게 읽긴 했지만 역사적인 관점 혹은 사회과학적인 관점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판할 점이 많다 이 책은. 그래서 하지만 근데 뭐 소설이니까 또 우리 문학적인 허용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책 자체의 수준, 음. 뭐 예를 들어 문학 평론이다라고 하면 이 책의 수준에 대해서 뭐 아까 말한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의 해석의 여지를 던져준다는 점에서는 아주 좋은 텍스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기량 이상으로 우리가 우리 지평을 넓혀갈 수 있는 어떤 실존주의적인 질문들을 던져준다는 점에서는 책을 소개하는 콘텐츠로서는 이 책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책에서 더 많은 것, 책이 쓴 것보다 담겨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얻을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저도 가능성이 있는 뭐 책이다. 이런 찬사를 받고 뭐 올해의 책 후보에 오르고 이런 데는 또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거 문학이 피해갈 수 없는 질문들을 품고 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플러스적인 요인이지만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아까 말한 그런 부분들의 결여 때문에 어떤 역사적인 관점이나 조금 더 뭐라 그럴까 좀 그런 어떤 시대적인 비극 같은 게 장치로만 쓰인 것 같은 아쉬움. 중간중간 사이러스가 쓴 시들도 나오잖아요. 예. 시가 별로였어요. 나도 그거 느꼈어. 그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꼭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하느니 안 하면 약간 잠이 안 올 것 같은데요. 할 말은 한다. 네. 그래서 아니 시인 이 작가도 시인인데 원래 그 주인공이 시인이라고 하는데 시가 왜 이 모양이지? 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시는 뭐 잘 모르기도 하고 저도 뭐 그냥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이 소설 안에서 나오는 비유들이나 표현들이 좀 맞아요. 진짜 재치 넘치는 것들이 재치있고 꽤 아름다운 거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재담꾼이죠, 재담꾼. 재담꾼의 그리고 이 정도의 이야기를 입을 털 수 있다는 거는 진짜 그렇죠. 풀어낼 수 있다는 거 역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8, 9년생인데요. 네. 이제 뭐 더 좋은 책 쓰셔야죠 이분. 네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역시 책을 읽는 것도 재밌는데 이 책으로 떠드는 발굴 독서단의 이 수다가 저는 책보다 조금 더 재밌는 느낌이. 한번 입 털고 나면 책이 더 재밌게 느껴져. 그리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 책 읽고 루미 시집도 한번 기회 되면 구해서 연결 한번, 독서로? 네, 연결 독서로 한번 읽어보시면 네. 여기 나온 어줍지 않은 시보다 훨씬 아름다운 정말 페르시아어를 몰라도 이 글씨가 정말 아름답다라게 느껴지거든요. 그 루미의 정신, 루미의 읽어보도록 수피즘의 하겠습니다. 뭐 꽃이라고 불리는 그 시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만할까요? 네, 오늘도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봬요.